자, 이번 시간부터는 집행론이에요. 집행론은 위에 결정자와 밑에 집행자 간의 이제 관계, 아래 위의 문제입니다. 70년대까지는 집행론이 연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처럼 집행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었던 계획 예산이나 또는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했는가 연구하면서 집행론이 등장해요. 왜 실패했을까?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막 변해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왜 이게 실패했는가 연구하면서 이제 집행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 대표학자가 누구다? 프레스만과 윌다비스키예요. 한마디로 집행 과정도 정치 과정과 같아요.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 관계자가 존재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이 막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맞는 말이었고요. 자, 그래서 프레스만과 윌답스키는 단순한 정부 사업도 집행 과정에 참여자가 많아지면은 참여자마다 전부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관점이고 길어지고 그럼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하죠. 참여자를 줄여라. 단계를 줄여라. 뭐 이런 게 이제 해결책이 될 거야, 이제. 이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행론 학자가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학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뭐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행론에서는. 자, 내려갈게. 그래서 결국 왜 실패했나 물어보니까 참여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선 참여자를 가급적 줄이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결정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버리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분리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왕이면은 결정자가 집행도 같이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맞았습니다. 참여자 수가 많아버리면은 참여자마다 전부 다 거부점으로 작용할 거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거부점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해결책 이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실패했는가만 물어봤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막 물어보고 있네요. 이건 맞았습니다. 80번입니다. 프레스만과 윌답스키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시피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단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초 집행 추진자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또는 결정자가 지속해서 집행을 이끌어야 돼요. 왜 실패했나 물어보니까 참여자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 그치?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인과성이 없었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었다 보니까 요게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왔겠죠. 880번. 이것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 연구들이 금방 봤던 프레스만과 윌답스키야. 왜 실패했는가 이런 걸 주로 연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대는 실패했다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향적이니 상향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연구야. 근데 무조건 하향이 맞다, 상향이 맞다. 이건 너무 탁상공론이거든. 획일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례별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얘기야. 이게 이제 3세대 모형이야. 대표학자가 고긴이라는 학자랍니다. 그래서 통계 설계 바탕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보는 거야. 통계적으로. 무조건 하향이 맞다, 상향이 맞다가 아니라 하향이 맞을 수도 있고 상향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섞일 수도 있을 거고 사례별로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 보자는 게 이제 3세대 연구입니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1세대는 주로 뭐다?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실패 이유를 설명했고 2세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향과 상향 이런 것들 통합이라든지 이런 모형이 등장했고 3세대는 그게 너무 탁상공론이니까 하나하나 통계학적으로 사례적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연구되고 있나 봐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론이 나온 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까지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이론이 나왔는데 고전 이론이 70년대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기계처럼 집행된다는 게 고전이에요. 이러니까 정책이 집행될 때 목표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맞습니다. 고전 접근법 집행되는 동안 목표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과 상향이 나올 건데 하향과 상향을 풀 때는 주어를 찾아봐야 돼. 하향일 때는 최고 책임자가 주어가 돼야 돼.
최고 책임자가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의 모든 단계까지 전부 지침 만들어 통제해야 돼요. 이 사람 시각이고 윗사람이 보고인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처방안을 내리는 게 하향이고요. 반면에 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를 봐야 돼요. 실무자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집행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행 현장에 필요한 자원이 뭔지를 발견해가지고 내려줘야 되겠지. 이제 이게 상향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실무자라면은 상향이 될 거고 주어가 최고 책임자라면 이거는 하향이 될 거예요. 그치? 집행하기 전에 최고 책임자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설계하겠다. 하향. 아니야, 집행하면서 실무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고 필요한 게 뭔지를 분석한 다음에 내려주겠다가 상향이 됩니다. 틀렸죠? 현장을 본다. 현장은 다 다르니까 미시적이야. 반면 하향은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이런 집행 방법을 설계하려다 보니까 좀 더 거시적이고요. 자, 어쨌든 미시적이다, 현실적이다, 상호작용적이다. 이거는 상향입니다. 반면 하향은 규범적이고 좀 더 실증적인 게 아니고요.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이고, 그렇지?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윗사람이 지침까지 만들어 내릴 거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84번입니다. 하향 접근 방법이네요. 자, 하향 접근 방법은 집행하기 전에 집행에 줄 영향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지침이라든지 이걸 미리 모든 걸 다 만든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하향 이론은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 이론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이런 요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고 미리 내려주는 거고요. 상향 그렇지 않습니다. 귀납적으로 해가면서 발견해가고 고쳐가고 이 상향 이야기에. 85번입니다. 하향은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부인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상향입니다. 하향은 주어진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상향은 그게 아니라 목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하향은 최고 책임자가 지침을 만들어 내려주는 거고 상향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재량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일관된 목표가 존재하지 않고 목표 대신에 문제 해결이다. 이거는 상향이 돼야 돼요. 86번입니다. 하향이네요. 하향의 성공 기준은 결정자의 의도에 얼마나 따랐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의 성공과 실패 판단 기준은 결정자 의도에 얼마나 순응했는가입니다. 반면에 이게 아니고 일선 관료가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이거는 상향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얼마나 유발했는가. 이거는 상향입니다. 어차피 하향 아니면 상향이고 이것도 아니면 통합이겠지.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니까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하향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해버리면 실패합니다. 윌라브스키와 프레스만도 하향론자로 들어가요. 참여자가 많고 기간이 길어지고 이래버리면 힘들어지니까 조직의 복잡한 구조는 성공적 집행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겠죠. 요건 틀렸네요. 자, 88번입니다. 하향은 주로 하나의 집단이 단일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때 유용합니다. 반면 여러 집단이 있거나 주도한 집단이 없거나 그지? 이러면은 하향이 잘 안 될 거니까 그때는 상향이 맞겠죠. 주도하는 집단이 없거나 다양한 기관에 의해 주도한다면은 현장에서 합의하고 타협해 가면서 고쳐가야 될 겁니다. 틀렸습니다. 하향은 하나의 목표, 주도하는 단일의 집단이 있을 때 유용하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89번입니다. 하향은 어디나 적용되는 규범적인 처방안을 내리려고 그랬어요. 반면 현장마다 다 다른 것은 뭐다? 상향이죠. 그래서 지역 간 집행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것은 하향이 아니라 뭐다? 상향입니다. 이건 틀렸네요. 왜? 상향은 현장을 보는 거니까 현장마다 뭐가 다 다를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건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향은 명확한 목표, 인과성 있는 대안, 명확한 지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의 복잡한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하향은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성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미리 지침 만들어 내릴 거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었고요. 자, 91번입니다. 그럼 누가 하향인가 누가 상향인가 물어보잖아요. 엘모는 전방향이 하향이고 후방향이 상향이에요. 립스키는 일선 관료지 연구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야? 상향이에요. 근데 새로운 학자가 올해 나왔습니다. 작년에 문제 나왔는데 반호윤과 반미터는 이거는 이 사람은 하향 접근법의 대표 학자입니다. 이분은 시험에 안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9급에 먼저 나왔잖아.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용보다는 일단 하향인가 상향인가 이것부터 알아놔야 됩니다. 반미터와 반홀은. 자,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틀렸죠. 상향을 후방향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올라갈 거니까 전방향이 이제 엘모는 하향이에요. 그래서 엘모는 원래는 상향으로 시작해요. 상향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통합무역으로 바뀌지만은 어쨌든 하향은 전방향, 상향은 후방향. 그 다음에 범하는 하향은 정형, 상향은 적응. 그 다음에 하향, 상향 가른 학자는 사바티어예요. 됐지? 그래서 상향 접근법은 다 틀렸네요. 전방향이 아니라 후방향이 돼야 되고 정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적응이 돼야 돼요. 범하는 상향론자지만 하향을 뭐로 표현해? 정형으로 표현하고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상향은 적응으로 표현해요. 이거는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상향이네요. 말단기층부터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실무자를 보고 차상 위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재량을 주고 필요한 자원이 뭔지를 판단해 가고 윗사람은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상향입니다. 결정자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조직, 기술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럼 하향이겠죠. 통제가 안 되니까 현장에 재량을 줄 거야. 틀렸습니다. 통제된다면 위계적 조직이라면 하향이 맞을 겁니다. 94번 틀렸고요. 자, 95번입니다. 상향적 집행은 문제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이 그 밑에 실무자들이잖아. 실무자들이나 그 관련자들이잖아요. 수혜자나 피해자들. 그들의 동기, 전략, 행동,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최고 책임자 리더십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일선 관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장 행위자들의 동기 이런 걸 보고 그다음 일선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강조하겠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96번입니다. 상향은 일선 관료들에게 재량 주라는 거야. 근데 재량 줘버리면 일선 관료가 진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윗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상향보다는 하향이 맞겠죠. 어쨌든 상향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재량 주라는 건데 재량 줬을 때 이런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틀렸고요. 자, 일선 관료 역량 강화와 재량 강조하는 거는 상향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쉬운 문제였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일반적인 하향과 상향 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에 이제 학자가 막 나올 겁니다. 립스키라든지 버만이라든지 이런 학자 얘기는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